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며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 2회 분량의 검사 키트가 무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둔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집행정지가 내려진 서울시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일손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보건소별로 확진자 역학조사에 50에서 100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건소 한 곳당 최소 20-30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학기 정상 등교를 위해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차례씩 선제 자가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운데 앞으로 약 30년 동안 미국 연안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 상승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미국 연안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25에서 30cm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 6천만 개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2번씩 등교 전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이훈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검사 키트 6,050만 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들에겐 3월 한 달 동안 검사 키트 9개를 지원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등교 전까지 매주 2차례씩 자가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제공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교직원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월요일 등교 전까지 자가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키트는 무료로 지원하지만 자율적으로 검사하길 권고한다며 자가검사 키트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둔 뒤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내려져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정기 인사 등 법원 내부 사정으로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 시기 등을 검토하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었다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민생 피해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마침내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누적된 민생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서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새 방역 지침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가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전히 풀라고 요구했는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 피맛골에서 28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 최근 4년 만에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물가가 너무 다 올라가고 뭐 집세 내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그다음에 공과금 주고 나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저녁 영업을 포기해 지난해 3분기 손해액이 1,000만 원에 달하지만 정부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은 81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1월 손실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장사를 못 해갖고 진짜 허덕거렸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고 7월달, 8월달 보상해줘서 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5곳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라는 게 핵심 요구입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찌꼬리만한 손실 보상으로 우리 생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18일 발표할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 방안에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풀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전면이 아닌 부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단체 중심으로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한 보상을 100%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집회 참석자들은 방역 패스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들고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해야겠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묘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일선 보건소의 업무 과중 문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보건소별로 확진자 역학조사에 50에서 100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건소당 최소 20-3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반장은 지자체별로 GPS로 격리자를 추적하던 인력을 보건소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행정 인력과 기간제 인력을 새로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 분류와 관리, 병원 후송은 늦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배송업체를 활용해 배송하던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우편 서비스 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서 배송 정보를 인터넷 우체국에 등록하면 집배원이 재택치료 키트를 당일 문 앞에 비대면으로 전달한 뒤 수취인에게 배송 완료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재택치료 키트를 배달하는 집배원에게는 마스크 보호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지급되고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키트에는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이 들어있고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이 지급 대상입니다.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위급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당국은 밀려드는 문의 전화를 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전화하면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현장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확진되면 지금 워낙 바뀌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지금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119에 전화하면 보건소로 연결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자가격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만 별도 의료기관에서 관리와 진료를 담당하고 일반 환자들은 확진 사실만 통보할 뿐 별다른 관리나 지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궁금한 게 생기면 스스로 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먼저 증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등은 서울에 3곳, 전국에는 199곳이 있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해야 합니다. 간호사 15명이 3교대로 직접 하루 500통의 전화를 소화하고 필요하면 의사와도 연결합니다. 기침하고 가래가 조금 아직 남아있어서요. 혹시 약을 좀 다시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약제만 처방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진료도 필요하실까요? 몸에 열이 심하게 난다거나 약 처방이 필요할 때처럼 코로나19 의료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곳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진짜 다 엄청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의료 상담이 아닌 전화까지 쏟아지다 보니 통화가 더 시급한 환자와 늦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24시간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햇반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른 의료 상담을 위해서 그런 분들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격리 도중 생필품은 어떻게 사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마련하고 있는 행정 안내센터입니다. 내일 혹시 결과가 음성이 나오셔도 나오시는 게 아니고 격리를 하셔야 돼요. 서울 강북구는 따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 하루 12시간씩 상담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700통 넘게 전화가 쏟아지고 매일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화 가능한 전화보다 4배 많은 문의가 쇄도하다 보니 가장 많은 질문을 추려 자동응답 답변에 하나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또 다소 늦게 전화가 가거나 명쾌한 답변을 못 받아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바뀌는 재택치료 수칙에 혼란스러운 시기. 어디로 전화할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도 빨리 받고 현장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엄마의 아기보다 코로나19로 입원할 위험이 60% 정도 낮은 것으로 미국 연구진 분석 결과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나 미니 델먼 연구원은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미국 내 20개 소아과 센터에서 출생 후 6개월 안에 코로나19로 입원한 아기 176명과 다른 이유로 입원한 203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델먼 연구원은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의 아기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로 입원할 확률은 백신 미접종 임산부 아기보다 6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입원한 아기의 84%는 백신 미접종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기였으며 코로나19로 숨진 아기 1명도 미접종 임산부의 아기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백신 보급 초기에 시작됐고 임신 전에 백신을 맞은 임산부의 아기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살 어린이가 감염돼 숨지고 입원 대기 환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3살 어린이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740만 명의 홍콩에서는 15일 하루 1,61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 매일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자체 추산 결과 현재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 중인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2,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격리 기간도 단축하는 등 코로나 입국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과학적 식견이 축적되고 국내외 감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의 입국 규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로나19 대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완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등 일본 언론들은 현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했던 외국인 입국을 다음 달부터 관광 목적을 제외하고 하루 5,000명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입국 후 7일로 정해진 의무 격리 기간도 3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3차 백신 접종 등을 전제로 격리 기간을 면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3만 명 넘게 폭증하면서 단숨에 9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정부는 앞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차례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 수가 다시 늘어나는 수요일이 되자 역시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6, 7, 8만 명을 건너뛰고 바로 9만 명대로 올랐었는데요.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 전에 1.8배, 2주일 전에 4.5배 늘어나면서 더블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놀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정도 확산세는 방역당국의 예상 안에 있는 겁니까? 사실 당초 예상과 현재 예측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 오미크론 우점화 이전의 당초 예측에서는 2월 말경에 한 5에서 10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앞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일주일마다 더블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월 말경에는 한 2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뭐 당초 예상으로 볼 때는 방역 당국의 예상 범위 밖으로 넘어간 셈이 될 수가 있고요. 예. 현재 경향성상으로 보면 방역 당국의 예상 수치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의 경향성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배경에는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된 부분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진단검사 방법이 과거 PCR 검사가 1차 검사에서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로 가 1차 진단 검사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예. 이러한 부분이 방역 조치 완화의 하나의 어떤 큰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어찌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른 그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확산 추세라면 다음 달 초에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언제쯤 정점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 오미크론 우점화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4월경에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 네. 만일 지금처럼 당초 예상보다 확산세가 더 가파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예상했던 4월 정점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면역을 획득하는 그런 효과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정점이 조금 앞당겨진다고 하면 한 3월 말경이나 4월 초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는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부겸 총리가 민생 경제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오는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그리고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10시까지로 완화하는 조치가 유력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당초 예상보다 오미크론 확산이 더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보다도 더 빠른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예. 문제는 성인보다는 실제로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백신 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낮거든요. 예. 더군다나 한 2주 정도면 이제 3월부터 전면적인 개학이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아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역조치 완화는 과거나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에서 완화되는 조치들이
실제로는 정점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방역 완화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은 너무 적절치 않다. 굉장히 방역 조치 완화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성인보다는 소아청소년이 더 우려되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대신 일주일에 2차례 자가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속 항원 진단 검사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2차례 선제 검사를 한다고 해서 교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횟수는 자체하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태생적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말 그대로 신속히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면, 대표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음성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음성, 가짜 음성이 나오게 되면서 그대로 사회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감염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교내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해서 실제로는 감염이 됐는데 위음성이 나온 학생들이 그대로 학교 생활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교내 확산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말 그대로 자가검사 키트는 자가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검체 채취나 이후 테스트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과정 자체에서 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어떤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교실 내에서 만약에 일괄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내리고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을 매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 2차례 검사를 받는 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때문에 검사를 안 하고도 등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조치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권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의무조치사항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실용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문제점을 여러 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선별검사소 기준으로는 현재 검사 체계에서 일반 국민이 일단은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산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진단검사 방법 전환의 배경에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게 되면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PCR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단검사 방법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PCR 역량 범위가 하루에 85만 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PCR 역량을 활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신속 진단 검사를 병행하는 게 원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을 했을 때 오히려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오히려 어느 정도 완만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에 대해서는 우선 PCR 검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음성인 사람들 또는 검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PCR 검사 방법은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방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확진자는 계속 증가 추세였지만 그나마 중증 환자 병상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중증 환자 비율까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증가 추세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왜 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느냐? 그거에는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위중증률이 상대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치에서는 0.42% 정도의 위중증을 보인다 오미크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그러니까 감염자 10만 명당 40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매일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 지금 10만 명 규모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하루에 400여 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델타 대비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도 위중증 환자는 한동안 200명대로 머물면서 안정세를 보였거든요. 예. 이 부분의 가장 큰 배경은 고령층에서 3차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고령층 환자 감염 비율이 낮아지고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 부분은 과거 델타 유행 때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위중증 환자, 특히 60세 이상에서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에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상황인데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임상시험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합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상용화될 시점은 앞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중에 여름 가까이 돼야지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시점은 이미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위중증률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 후에 큰 이상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3차 접종을 맞으시는 게 더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취업자 수가 113만 5천 명 증가해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년 전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취업자가 98만 명 넘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이 우리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1년이 지나며 지난달 취업자 수는 113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에서 회복될 당시인 2000년 3월의 121만 3천 명 증가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1년 1월 코로나 3차 확산 시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취업자는 11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줄곧 5, 60만 대 증가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12월에는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5만 명, 숙박 음식점업은 12만 8천 명, 운수창고업은 12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제조업도 반도체와 의료 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일용직 등 코로나 취약계층의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줄곧 감소하던 30대 취업자가 2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6%로 2.2%포인트 올랐고 실업자 수는 114만 3천 명으로 42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월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지만 그간 고용시장에서 관찰되어 온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업종과 계층을 두텁고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하순 한국을 방문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미 외교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방일 일정이 잡힌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는 이때 한국도 함께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외교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일본 순방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을 찾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시점은 일본 방문 계획이 확정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3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습니다. 현재 방일 일정은 5월 하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쿼드 회원국인 호주에서 6월까지 총선이 진행될 예정이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5월 하순 일본, 한국 방문이 확정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게 돼 회담 준비에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 이후 2달간의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앞으로 약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현지 시간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연안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25에서 3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920년에서 2020년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2100년까지는 상승폭이 61cm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10에서 210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2050년에 보통 규모의 홍수는 지금보다 평균 10배 이상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에는 강한 폭풍우가 연안 지역 홍수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해수면 상승에 따라 만조로 바닷물이 빗물 배수관에서 역류하면서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이나 대서양의 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16일부터 한 좌석당 약 5억 4천만 원 가격의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은 현지 시각 15일 버진 갤럭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좌석당 티켓 가격은 보증금 15만 달러를 포함해 45만 달러, 5억 4천만 원 가량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우선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우주관광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상품은 모선이 지상에서 먼저 이륙한 뒤 탑재된 우주 비행선이 분리돼 음속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탑승객은 고도 90km에 가까운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날아오르고 이곳에서 몇 분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지구의 곡선을 바라본 뒤 귀환합니다.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을 조명하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약물 전달 전문 기업인 IMGT를 알아볼 텐데요. IMGT의 이학종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성규 기자, 우선 약물 전달 기술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이 암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이잖아요. 이 암을 치료하는 데는 치료 물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 물질을 원하는 안부에 전달하는 이른바 그 약물 전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약물 전달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취재한 업체는 이 나노 입자의 그 항암 물질을 탑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안부에 보내는데 이 초음파를 조사해서 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렇군요. 췌장암은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데
췌장암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노 입자와 치료용 초음파가 핵심이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자, 대표님, 먼저 회사 명칭인 IMGT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비전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가 IMGT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이미지 가이디드 테라피에 네. 이제 영문 이니셜을 따가지고 IMGT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네. 제가 원래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영상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으로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부위를 진단을 하고 그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 유도와 치료를 하는 회사라는 의미에서 IMGT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 IMGT라는 회사를 통해서 정말 영상 유도화에서 정말 치료를 해서 가장 덜 침습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임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치성 질환, 예를 들면 뭐 췌장암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뇌 쪽에 어떤 질환들이 있겠죠. 그런 질환들에게 선택적으로 약물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IMGT는 이 나노 입자와 이 치료용 초음파인 딥속 초음파가 핵심 기술이잖아요. 이 항암 치료에서 이 나노 입자와 이 초음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사이즈의 나노미터 사이즈 아주 작은 입자에다가 약물을 봉입을 해서 만든 이제 입자가 이제 나노 이제 약물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약물에 비해서 이렇게 나노 입자가 되면 우리 몸을 돌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EPR이라고 하는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소위 종양 쪽에 좀 더 많은 나노 입자들이 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노라고 하는 어떤 이제 특성의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 저희 기술은 이제 거기다가 치료용 초음파 혹은 집속 초음파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함으로써 그 부위에서만 이제 나노 입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노 입자 안에 들어가 있던 약물들이 바깥으로 트리거링 되어서 나오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노 입자의 특징과 그다음 치료 초음파의 장점을 다 이렇게 시너지한 그런 이펙트를 노리는 게 저희 이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로딩, 그러니까 나노 입자에 항암 물질을 탑재하는 기술이 바로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성규 기자가 이 부분을 현장 취재하고 왔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 입자 안에 이 항암 물질을 넣는 게 또 하나의 큰 기술이잖아요. 핵심 기술. 어떻게 그 항암제를 나노 입자 안에 넣는 건가요? 그 약물에 염이라고 하는 솔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솔트를 띄고 그리고 그 나노 입자가 멤브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멤브레인 안으로 중성화된 이 항암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통과해서 그 나노 입자 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해주는 크리스탈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나노 입자 안에 약물이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활용했습니다. 그 항암제를 그냥 투여하는 것보다 나노 입자에 넣으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항암제를 그냥 투여하게 되면은 반감기가 한 10분 이내에 다 몸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몸 안의 방어 체계에 의해 가지고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면역 그런 세포들에 의해서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반감기를 길게 해주는 거죠. 나노 입자에 감싸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방출 천천히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반감기를 길게 해서 혈액 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면역 체계를 조금 교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노 입자 안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항암제를 탑재를 했어요. 그럼 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노 입자를 다 깨가지고요. 그 인위적으로 깨서 저희가 적재했던 양과 동일한 양이 나오면은 여기에 다 적재가 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매저를 하고 있어요. 나노 입자에 대한 이제 설명은 들었는데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초음파잖아요. 치료용 초음파. 근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하면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진단용 초음파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네. 이 치료용 초음파는 진단용 초음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마 그 건강검진 때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검사 중에 하나가 초음파 검사일 것 같은데요. 네. 펀더멘탈한 기술은 그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기술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세기가 기존에 이제 건강 진단 때 받으시는 그런 이제 초음파, 영상 초음파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높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집속 초음파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단용 초음파에 비해서
약 뭐 1000배 정도 높은 그런 이제 하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게 열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카니컬하게 자극을 줘서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나노 물질에서 약물을 이렇게 릴리즈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에너지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음파를 치료에 사용한다는 점이 이 회사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음파 관련 현장 영상 보고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높은 이제 에너지를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환자한테 이걸 쬐어줄 때는 대략 몇 분 정도 이렇게 쬐어주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 전달용 초음파 치료 장비는 보통 1시간 이내,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한 환자에게 쬐어줬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사전에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실험 그리고 뭐 탐색 임상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다른 전파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폭이 없습니다. 단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 화상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초음파를 잘 제어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단독으로 항암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나노 입자에 싸고 또 초음파를 쬐어주니까 어떤 치료 효과는 늘어나고 부작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게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최근에 이 췌장암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도 했잖아요.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식약처 임상 시험 허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사람으로 대상한 임상 시험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그 이전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 췌장암 세포를 심은 이제 그 동물에다가 저희 치료를 했을 때 한 그룹에 한 6마리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 중에 5마리가 완전히 완쾌가 되어버리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동물 실험 효과가 바로 이제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막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하반기 정도에는 어떤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좀 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식약처에 올해 초에 이제 임상 시험 허가를 위한 그런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네. 아마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통해서 식약처의 어떤 이제 허가가 나오면 아마 이제 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런 임상 스터디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IMGT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그 간암 색전술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간암 색전술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IMGT만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간암의 그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암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간암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간암 환자들 중에 한 70% 정도에서 이런 간암 색전술을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간암 색전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간암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혈관을 이제 그 플루로스코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혈관을 선택을 해 가지고요. 그게 카테터를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거기에다가 항암제하고 색전 물질을 넣어서 그 혈관도 막아버리고 또 항암제도 그 간암 쪽으로 이제 투여를 해서 치료하는 게 간암 색전술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은 기존에 있는 간암 색전술에다가 이 나노 기술을 응용해서 좀 더 서방형으로 릴리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의 다른 이제 간암 색전술보다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노리는 게 저희들의 이제 치료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그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초음파를 활용한 어떤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집속 초음파라는 그 기술이 지금 의료 현장에서 혹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IMGT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치료 초음파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자궁건종의 어떤 수술을 하지 않는 자궁건종의 어떤 치료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은 이제 어떤 그 치료 초음파 중에 열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기술이거든요. 열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아무래도 열을 치료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장기가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네.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 치료가 아니라 메카니컬하게 어떤 이제 자극을 줘서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 치료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세포들도 막 반응을 하게 해서 어떤 면역 치료 효과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이 단지되어 있는 나노 입자에다가 영향을 줘서 약물들이 릴리즈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작용은 줄이고 또 치료 효과는 높이는 IMGT의 기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요즘 많은 스타트업이 바이오에 관계되는 스타트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이제 업종에 비해서 바이오 쪽의 이런 스타트업은 상당히 그 회사가 커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든지 네. 아니면 주주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좀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예. 회사가 커 나가기까지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아마 다른 업종과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예. 바이오 쪽의 생태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투자해주고 또 그 기술이 정말로 이렇게 성숙될 때까지 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아이디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 장기적인 투자와 또 그리고 산학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IMGT가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지금까지 IMGT 이학종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국고 지원을 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 기술 2건에 대해 직무 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 명의로 이전한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 미국 의료진이 에이즈와 백혈병을 동시에 앓는 환자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해 백혈병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와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덴버에서 열린 레트로바이러스 감염 학회에서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변이를 가진 기증자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았습니다. 이후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백혈병 역시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줄기세포 이식으로 에이즈를 치료한 것은 이번이 역대 3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이동형 스크린인 더 프리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상 체험을 통해 사용자들은 침실과 거실, 캠핑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프리스타일은 TV와 인터넷의 동영상을 벽이나 천장, 바닥에 구현할 수 있는 이동식 스크린입니다. LG의 초거대 인공지능 AI인 엑사원으로 구현한 첫 AI 기반 아티스트인 틸다가 세계 4대 패션위크 중에 하나인 뉴욕 패션위크에 데뷔했습니다. 틸다는 자신이 창작한 이미지를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으로 만든 의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틸다는 엑사원이 구현한 1호 AI 휴먼으로 지금까지 나온 가상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인간과 협업도 가능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매주 2차례씩, 교직원은 1차례씩 자가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의무가 아닌 권고로 진행되는 선제 검사 조치가 학교 감염자 확산 방지에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